예. 안녕하세요. 박병찬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오셔서 혼란스럽죠? 예약을 꼭 하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밖에 서서 듣는 분들, 화면이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이제, 이게 라디오다라고 생각하고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졸지 마시고, 뭐하러 여기 가서 자요? 그쵸? 오늘, 멀리서 오신 분, 어디서 멀리 왔어요? 멀리서 오신 분. 군산? 군산? 군산에서? 그래요? 질문 좀 바꿀게요. 네. 혹시 제일 고령자 되시는 분? 네. 나이 밝히기 어렵나요, 우리 여성분들은? 제일 고령자분 누구세요? 내가 제일 고령자 같다 하시는 분. 선물 드리게요, 선물. 네.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안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예, 우리, 네. 70 되시는 우리 어머니.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물 드리게요, 선물. 없어요? 뒤에 우리 서 계신 분들 중에 70세가 넘으시는 분 안 계십니까?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되세요? 74. 74세요? 74 이상.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되세요? 77세? 77세 되십니까, 어머니?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요거를 제가 이따 나가실 때 요 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별건 아니고요. 이게 제가 이제 31살 때 쓴 책이에요. 그 후에 책이 없고, 11년 전에 썼던 책인데, 요게 이제 당시에, 15,000원. 지금 중고 장터에서 요게 6만원에 팔린대요. 예, 저도 놀랐어요. 근데 저도 몇 권 없거든요, 지금? 한 5권밖에 없어요. 우리 어머니. 요 뒤에 전달 좀 해주시겠습니까? 뒤로 좀? 예. 지금 드리긴 아직 또 이따가, 네. 근데 우리 어머님은 진짜 동안이신 거예요. 저는 한 76 봤는데, 우리 어머님 진짜 동안이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77 되신 우리 어머님께서 책을 다 하셨어요. 책을 쓰자는 데가 많은데 책을 못 써요. 그리고 그냥 유튜브로 봐주시면 좋겠고, 게을러 적기도 했고, 또 바빠요. 바쁘고. 사실, 이것도 유튜브랑 찍어서 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원래 전망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스케줄 차질이 생겼는지는 제가 강의 막판에 무거운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고, 이제 강의, 들어갑니다. 강의는, 바빠서 어제 새벽에 이 자료를 다 이제 만들고 준비했어요. 제목 그대로고요. 12, 16 부동산 대책 예상 효과와 전망이기 때문에 구구절절 내용들은 설명 안 드립니다. 그런 내용들은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그걸 보시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효과랑 전망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우리 뒤에 안 보이시는 분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번에 발표 때 제가 느낀 것은 이겁니다. 저 외에 많은 분들이 느낀 것 같은데요. 본인 현금이 없는 분들은 집을 사지 마세요.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는 저 외에 많은 분들이 이해하신 것 같아요. 자기 돈이 아니고선 집을 사지 마세요.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억지로 왜곡하는 건 아닙니다. 뒤집으면 본인 현금이 있는 분들만 집을 사세요예요. 같은 말처럼 들릴 수도 있다고 봐요. 자기 돈이 없는 분들은 사지 마세요. 자기 돈이 있는 분들만 사세요. 물론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계층 간의 이동 사다리를 걷어찼다라든지 강남 입성의 어떤 기회는 이제 막차가 떠났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릴 때 했던 게임 중에 인형 뽑기랑 두더지 잡기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인형을 엄청 뽑으면 아저씨가 1,000원 주면서 가라 그래요. 제발 오지 말라고. 제발 오지 말라고. 그것도 가끔 담배를 뽑으면 어른들에게 팔고. 좀 그렇게 컸어요. 근데 두더지 잡기 게임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두더지가 올라옵니다. 두더지가 올라와요. 이렇게. 강남 재건축이 삐죽 올라오니까 이거 때리려고 하는데, 때리려고 하는 즉시 갑자기 신규 아파트가 떠요. 재건축 아파트를 망치로 때리려고 하는 순간 얘는 가라앉고 저 신규 아파트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번에 12.16 대책으로 신규 아파트를 또 때리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구축 아파트가 오를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또 구축 아파트 또 때리려고 하면 후속 대책이 나오면 저기 뭐가 또 올라요? 저거 또 잡으려고 하면 또 이게 또, 저거 또 잡으려고 하면 저게 또 되고. 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 지난 얘기지만 애초에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겠다는 목적의 정책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저 상승을 지연시킬까? 조금 오르게 하고 천천히 그냥 오르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건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떨어뜨려야 된다와 오르는 거 인정하는 건 다른 건데 그런 상승 지연책을 썼다라면은 지금 이 정도로 암흑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제 발언이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막판에 무거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발언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당해보는 건데 다른 사람 당할 때는 아이 뭐 그거 갖고 뭐 쪼냐 막 이랬는데 막상 이 뒤에 이게 위기가 엄습하고 있는 걸 느껴지니까 되게 두렵습니다. 저 사람인지라 두려워요. 두려워. 그래서 일단 표현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제가 왜 그럴까 미쳤나 하지 마시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좀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면 제가 힘이 납니다. 응원 안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본론 들어가면 부동산 규제와 엇박자의 두더지 잡기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를 딱 쳐야 되는데 걔는 내려가는 놈을 치면서 옆에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대책이 왜 나왔습니까? 재건축 가격을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분양가 상한제로 다시 재건축을 잡으려고 했더니만 갑자기 신축 아파트가 튀어오르는 거예요. 왜? 야, 이제 재개발 재건축 안 한대. 이 규제 하에서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러면 이미 지금 신축으로 될 것들과 신축이 된 것들이 왕인 거야. 이런 인식이 시장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12.16 대책으로 이 신축 아파트도 규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15억 이상은 대출받지 마라. 라고. 자, 그렇다면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물론 이 질문은 이 정책 수립권자분들이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향후 일반 아파트, 일반 구축 아파트까지 오른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폭락론자분들은 저희가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려야지만 먹고 산다 이런 얘기 자꾸 하십니다. 그럴까요?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이 집값이 막 뛴다고 박수치고 좋아합니까? 거래가 없습니다. 천천히 오르면서 거래가 많은 걸 좋아하지 급등 급락하면 거래가 없습니다. 먹고 못 삽니다. 오죽하면 용산 투자물건 조심하라고 영상 왜 찍은 것 같습니까? 여기 용산 투자물건 많이 들어옵니다. 팔아달라고요. 왜 추천 안 합니까 지금? 그거 사드리면 안 돼요. 너무 비싸거든. 너무 비싸거든요. 근데 밖에서 팔립니다. 너희 못 팔아? 밖에서 팔립니다. 못 파는 게 아니라 안 파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이 규제가 계단식으로 나온 거예요. 점점 규제가 강화됐죠? 계단식 규제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규제에 내성을 키우기 시작하는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한 번에 친 것도 아니고요. 조금씩 끌고 오면서 사람들이 그 규제에 적응하게 되고 익숙하게 되는 내성이 생긴 겁니다. 지금 다. 많은 분들이.
자, 12.16 대책의 중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엄청나게 복잡하게 해서. 복잡해. 저 그날 안 봤어요. 그 딱 보고 페이지 수 보고 덮었어요. 일단은, 머리 아파. 너무 엄청나게 복잡하게 해서 어떻게? 매수하지 말도록, 포기하도록.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그러면서 세무 동절이 뭐예요? 세무사들은 어쩌라는 거지? 라고 이제 눈이 동그래진 거죠. 세무사들 공부 안 하면 이제 세무일도 못 합니다. 공부를 근데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올 초에 학원 다녔다니까, 세무학원 밤에. 7시부터 10시까지. 한 달을 들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힘들어서. 네? 재미도 없는 거 그거 계속 들으면서. 왜냐면 상담할 때 실수 안 하려고 들은 거예요. 상담 실수 안 하려고. 근데 제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세금에 대해서 책임 못 집니다. 하지만 기초 상담은 드리지만 세무는 뭐예요? 팔기 전에 습관처럼 세무사 만나야지. 한 명? 아니요. 두세 명. 근데 만약에 말이 달라. 말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국세청에 질의응답 넣어야죠. 문서로 답을 받고 안심하고 파셔야 돼요. 그때는 이제. 네? 지금 그 정도로 이 세무 동절이에요. 세무사들이 정신 혼이 나갔어요. 지금 이제. 존망이 바뀌어야죠. 저도 막 8.2 대책과 9.2 세금 막 짬뽕 돼서 혼자 머릿속에서 네. 작년, 재작년 걸 또 뒤쳐서 또 봐야 돼요. 헷갈려 죽겠어요, 아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거고. 정부가 이번에 봤던 대책의 중점 포인트 중에서 집값 상승 요인을 두 가지로 봤어요, 정부는. 첫째, 매수세가 강하다. 둘째, 매물이 너무 적다. 자, 참고로 우리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매물이 적다라는 얘기를 제가 작년부터 드렸습니다. 계속 매물이 없다. 19년도에 폭락 올 수가 없다. 그게 이제서야 뉴스에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매물이 없다는 뉴스가요. 매물이 나올 군형이 다 막혀 있는데 뭐 나오겠어요, 그게.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강한 매수세와 이 적은 매물을 해법을 찾기 위해 나온 대책이 12.16 대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수세를 극도로 억제했고요. 이 강한 매수세를 극도로 억제했고, 두 번째,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정책을 썼죠.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매수세가 강하고 매물이 적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보자 나온 게 12.16 대책입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올랐다. 매물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올랐다. 이거 전에 첫 번째 순서는 이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순서입니다. 규제책의 부작용으로 매물이 급감한 거예요. 규제책의 부작용으로. 정책 부작용 때문에 매물이 급감한 거고, 그리고 저 매물이 급감했기 때문에 매수세가 급해지고 강해진 거예요. 이게 제가 보는 지금 시장 순서예요. 이건 정확해요. 근데 저 순서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생각에는 이 집값 상승 요인에 저 같은 사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을 뭐라 그럴까, 교란이라기보다는요. 뭐라 그래요? 아무튼 좀 안 좋은 말이겠죠, 그쵸? 선동을 한다. 선동 세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책의 부작용 때문에 매물 급감 때문에 매수세가 급해지고 강해졌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대책에는 이 두 가지 상승 요인에 대한 해법이라면, 아무튼간 해법이라면, 문제점이 뭐냐면은, 다른 상승 요인도 많은데, 그 상승 요인의 해결책은 여전히 없는 상황이다. 왜 없다? 해법이 없으니까. 뭡니까? 대표적이 뭐예요? 유동성, 폭발적인 유동성과 그 유동성이 서울시장으로 집중되는 현상, 유동성 사태와 서울의 공급이 말라간다는 이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한 해결책은 이번 대책에 써있지 않아요. 이 두 가지만 본 거예요, 이번 대책은. 매수세 강한 걸 누르자, 매물이 없는 걸 늘리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 드리면서도 정부가 서울시값을 못 잡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폭락론자분들 제발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그걸 원하는 사람 한 명도 떨어져서는 봐요. 집 있다고 좋다. 팍팍 더 올라라. 이런 사람 못 봤습니다. 집이 올라도 다 걱정이 태산이에요. 사람들이요. 만나 뵈면. 그리고 맨날 집 3채 이상 되면 투기꾼, 2채 투기꾼 얘기하지만 제가 만나보면 다 평범한 가정 주부고 그냥 이웃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돈에 막 눈이 빨개진 사람들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냥 가정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말입니다. 자, 일단 중점 포인트 볼게요. 규제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우리 파리 대책부터 이 17차례의 대책은 뭐였어요? 다주택자를 공략하는 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뭐예요? 이제 다주택자가 안 먹혀. 안 먹히니 규제의 대상, 싸움의 상대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죠? 1주택자와 무주택자분들. 잠재적 다주택과 잠재적 유주택자분들이 이번 규제의 대상이 됐습니다. 타겟이 됐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봐요. 우리 9.13 대책 때 작년에 나온 9월 13일 대책에도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 지역에서 대출을 10원 하나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죠? 12, 16 대책에는 2주택 그런 게 아니라 무주택자일지라도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은 10원도 못 받는 겁니다. 이게 싸움의 상대가 바뀐 거예요. 싸움의 상대가. 그리고 규제 대상이 또 바뀌었죠. 강남 재건축 중심의 1급지 규제에서 이제 뭐예요? 마용성 신축 중심의 2급지 규제로 바뀐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규제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1주택자와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마용성에다 아파트를 사고자 하시는 그 분들이 이번 규제의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즉, 이거는 어찌 보면은 1급지 이 재건축 다주택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라고 단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조금 더 수월한 싸움이 아닐까라고 바꾼 건데 과연 그럴지는 직접 봐야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대출을 받아서는 집 사지 말라는 것이라면 향후에는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향후에는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못 사게 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주택거래 허가제. 전세 끼고 못 사게 막고 월세 놓을 거 못 사게 막고 오로지 당장 들어올 실입주자 외에는 못 사게. 대출을 안 받더라도. 다음에 나올 대책은 전 이거라고 봐요, 이제. 준비하십시오. 또 이게 지금 선동이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왜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사게끔 하느냐. 선동이라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길을 가르쳐 줄 것 뿐입니다. 그냥. 네. 왜냐하면 이 황금 같은 12월 이 정도 많은데 여기 왜 하겠습니까? 살려고 온 거예요. 살려고. 다 놀고 싶지.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자 12, 16 부동산 대책 예상 효과와 전망. 첫 번째는 시세 교란 현상이 본격화됩니다. 시세 교란 현상. 자 보세요. 부동산 가치에 따른 가격 형성이 아니라 정책에 따른 가격 형성에 조심하십시오. 조심해야 된다. 자 봅시다. 자 문제예요. A랑 B가 있어요. A 부동산은 자 보세요. A 3억짜리가 4억 되는 게 쉬울까요? B 5억짜리가 6억 되는 게 쉬울까요? 자 3억짜리가 4억 되는 게 쉽다. A 5억짜리가 6억 되는 게 쉽다. B 뭐가 쉽죠? A.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고를 때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뭘 살지. 그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말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비교를 하시면 쉬워요. 아주 예를 들면 1억짜리가 2억 되는 게 빠릅니까? 100억짜리가 101억 되는 게 빠릅니까? 자, 다시 제가 물을게요, 이제. 3억짜리가 4억 되는 게 빠릅니까? 5억짜리가 6억 되는 게 빠릅니까? B죠? A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12월 말 동안은 집에 계세요. 여러분, 큰 사고 쳐. 끝까지 A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집 밖에 이렇게 밖에 눈 와요. 눈을 잠깐 나오시고, 그 외에 나오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게 쉬운 거죠. 이게 B가 쉬운 거예요. 5억이 6억 가는 게 3억이 4억 되는 것보다 빠른 거예요. 비율이 있다, 비율. 그쵸? 상승률. 자, 다음 문제. 이거를 풀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제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A 아파트랑 B 아파트 비교합니다. A는 5억짜리가 6억 되는 게 빠릅니까? 아니면 자 7억이 8억 되는 게 빠릅니까? 자 쉽죠? 이제는 풀리는 거예요. 근데 대답 안 하면서 가만히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아직도 잘 몰라. 큰일 났어요. 자 다음 문제. 이거 계속 풀고 나가야 돼요. 자,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A 부동산은 A는 7억이 8억 되는 게 A고 9억이 10억 되는 게 B예요. 뭐가 쉽습니까? 자, 이게요. 12월 15일까지는 당연히 B인데 제가 잠깐만 내용을 적어봤어요. 여기다. 이 내용은 뒤에 계신 분들 안 봐도 돼요. 왜냐면 유튜브에 다 나와요. 내용들이. 9억이 시가 9억이 되는 순간 지금 제가 쭉 적은 이 내용들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굉장히 많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이 9억도 실거래가 9억에 대한 규제도 있고 시가 9억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시가가 뭐예요? 시가? 실거래가 아니에요. 시가는 한국감정원과 KB시세 중에 하나 걸리면 그 시가입니다. 둘 중에 하나 걸리면 시가예요. 그게. 실거래가도 있고 시가도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다. 얘기가 다른 거예요. 아무튼 간에 9억이 되는 순간 지금 이 보시다시피 좀 복잡한 게 많이 붙네요. 그쵸? 많이 붙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뭐냐? 7억이 8억 되는 게 빨라집니다. 더 쉬워지고요. 그러니까 9억이 10억 되는 게 불가능한 소리가 아니에요. 얘도 될 거지만 7억이 8억으로 바뀌는 게 더 빠를 거란 소리예요. 제 말은요. 이해 가세요? 이제 이거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또 나오니까 계속 나오니까.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리고 이건 볼게요. 이건 뭐냐면은 시가라는 말에 헷갈리실까 봐 제가 적어봤는데 아파트 쭉 봐놨고 유튜브로 보세요. 나중에 아파트 쭉 적어놨고 호가, 실거래가, 감정원, KB. 즉 시가란 뭐다? 감정원과 KB 중에 뭐가 9억이면 걸린 거예요. 그쵸?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실거래가가 아니라 실거래가가 낮더라도 여기서 9억이면 끝난 거예요. 그때는요. 이제 감정원과 KB 시세가 그 내용으로 적어놓은 거고. 그 다음 문제. A 부동산은 13억이 14억 되는 거고 B는 15억이 16억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빠릅니까? 그쵸. 왜? 15억이 초과되는 순간 뭐예요? 모든 차주에게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되는 거예요. 모든 차주에게. 법인이든 뭐든. 이해했죠? 이거 분석도 아닌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이제 정말 몰입하지 않고서는 이게 판단이 안 서요. 내가 지금 14억을 들고 있는 사람, 13억 들고 있는 사람, 15억 들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 하나하나 몰입해서 봐야 돼요. 어떤 행동을 내가 취할지는요. 네? 그리고 15억짜리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 16억을 사고 싶은 사람의 입장이 돼봐야지만 이게 앞날이 보인단 말이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봐요. 그럼 봐요. 이건 A예요, 이제. 그럼 봐요, 이제. 종합적으로 그냥 물어볼게요. 자, A 부동산은 8억인데 이게 나중에 9억이 됐어요. 그리고 B는 9억인데 계속 9억 초반이야. 그리고 자, 밑에 거. A 부동산은 14억인데 15억이 됐어요. 근데 B 부동산은 15억짜리가 계속 15억 초반이에요. 멈추고 있어요. 자, 앞으로 이런 날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아니, A를, 이게 지금 현상 벌어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한 1년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8억짜리인데 1년 있다 9억이 됐고, 지금 9억짜리인데 1년 있다 9억 초반이래요. 그리고 지금 14억인데 1년 있다 15억이 됐고, 1년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15억짜리인데, 지금 15억짜리인데 1년 있다 15억 초반이 됐어요. 뭘 사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 가서 뭘 사야 됩니까? 그쵸? 그러면 A를 들고 있는 사람, 지금 A를 들고 있는 사람은 그때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뭐예요? 갈아타기 최대 기회가 올 겁니다. 갈아타기 최대 기회가 올 겁니다. 제가 그리고 주의사항 하나 드릴게요. 지금 관심 없다가 이런 시세가 형성되는 때에 집 사러 나와서 보니까 A랑 B랑 가만히 보니까 시세가 비슷해. 비슷해 보이니까 얘네 거의 비슷한 거구나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망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가치 판단 똑바로 못하면 망합니다. 그때 가서. 이런 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날 옵니다. 이제.
이런 날 와요. 이게 뭐예요? 시세 교란이 본격화된다고요. 시세 교란. 왜냐하면 시장의 모든 가격은 누가 정해준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래요. 뭐 마포보다 서대문이 싸야지. 동작구보다 관악구 싼 거고. 이렇게 다 누가 정해주지 않아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시세가 형성돼요. 근데 그게 교란됩니다. 앞서 서두 제가 뭐라 그랬죠? 부동산 가치에 따른 가격 형성이 아니라 정책에 따른 가격 형성에 조심하라 그랬죠. 그 얘기 지금 드리는 겁니다, 지금요. 이런 날이 와요, 이제. 그러면, 이 문제도 풀어야지. 물론 우리랑 큰 상관은 없을 수 있지만, A 부동산은 20억짜리가 22억으로 되는 것. 이게 쉬울까요? 아니면 B, 40억짜리가 44억이 되는 게 쉬울까요? 둘 다 똑같이 20억짜리가 22억, 40억이 44억이면 10%씩 오르는 겁니다, 똑같이. 뭐가 더 쉬울까요, 이게 지금요? 네? A가 빠를까요? B가 빠를까요? 지금 이게 지금. 네? 왜 한숨? 이거는 우리랑 큰 상관은 없죠, 어머니? 그래도 여기 20억대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거는 이걸 아셔야 돼요. 이번 대책의 최대 피해 부동산을 알려드릴게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계시죠? 15억 넘으면 피해지. 15억 넘으면 피해니까 20억짜리든 40억짜리든 다 피해지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닌데. 이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번 대책의 최대 피해 부동산은 15억 원 이상으로서, 15억 원이 넘는 부동산들 중에서 15억에 근접한 금액대의 부동산이 최대 피해 부동산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20억짜리든 40억짜리든 대충 하나 주고 똑같은데 왜 15억이 넘으면서 15억에 가까운 부동산이 피해를 볼까요? 생각 잘 해보세요. 자, 내가 여러분이 20억짜리가 있어요. 20억짜리 부동산 갖고 계세요. 이거를 팔고 25억이나 35억으로 갈아타고 싶어, 예를 들면. 그럼 20억짜리 부동산 내가 팔려면 누가 20억짜리 부동산 사줘야 되죠? 그러면 그 사줄 분은 대체로 15억짜리 팔고 와야 돼요. 근데 15억짜리가 대주기세 때문에 안 팔려, 이게. 올까요? 이거 못 갈아타. 에? 내가 팔아야 갈아탈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맞물려 있다니까. 다 맞물려 있어요, 거미줄처럼 이게. 근데 40억짜리 왜 그나마 덜하냐? 15억가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쟤는 하이엔드는요, 다른 세계예요. 어차피 우린 대출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15억 넘으면 다 피해가 아니라 15억이 넘으면서 또는 14억 9천 이런 것처럼 15억 근처에 있으면서 15억이 넘으면서 근접한 부동산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팔고 갈아타고 싶은데 이게 팔리지가 않네. 15억, 16억 들고 계신 분들 부동산들이 안 팔리는 거예요. 20억짜리가 팔리겠냐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피해자가 되게 많아요. 되게 넓어요. 딱 15억 그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B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사태 파악이 되나도 나중에 시세가 교란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시세를 기억 못하는 분들이 나중에 가서 보면은 똑같거든요. 비슷비슷하거든요. 동급인 줄 알아요. 그런 날이 온다니까. 이런 거 가르쳐준다고 또 자, 그래서 9억 이하 부동산은 강세가 전망되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뭔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왜? 풍선 효과, 또 갭매우기도 있고, 사람들이 뭐예요? 그 뭐예요? 10억짜리 알아보다가 그냥 8억 9천짜리 사게 되는,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16억짜리 알아보다가 14억 9천짜리 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9억에서 15억 사이 주택 거래는 어떻게 보자면은 거래는 당연히 이제 급감하고 뭐예요? 감소하고 소량의 급매물 나옵니다. 소량의 급매물 나옵니다. 그리고 15억에 근접한 아파트 가장 큰 피해죠. 거래 급감 및 급매물 좀 나올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에 따른 가격 형성이 아니라 정책에 따른 비합리적 가격 형성의 부작용에 조심하셔라. 금액이 비슷비슷하게 지금 13억짜리랑 15억짜리랑 격차가 별로 안 벌어지게 되는 그런 날이 와요.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시세 형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 규제가 사라지는 순간, 그 제도가 바뀌는 순간 시세가
지진 난 것처럼 움직일 겁니다. 그때 가서는요, 이제. 예? 그리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서열. 제가 항상 강조했죠.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그 제목이 이것도 모르고 부동산에 산다고라는 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서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동산 서열에 대한 이해 없이 또 본연의 가치에 대한 이해 없이 합리적 판단은 못합니다. 지금 시세와 서열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이 서열이 하극상까지는 아니어도 친구 먹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제. 그러면 동급이 아니라는, 그건 동급이 아닌 거예요. 네? 대책의 예상 효과 전망 두 번째, 매도 물량 증가입니다. 자, 부제는 급매물은 소량이나마 증가합니다. 심약자 급매물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자, 기회가 또 찾아올 겁니다.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할 겁니다. 너 지금 상황 안 되냐고 얘기할 겁니다. 저는 흘려보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면 매물은 늘지만 정상 수준의 물량은 역부족이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보시면 내년도 말까지 2년 거주가 충족된 고가 1주택 매물은 나오죠. 네? 2년 거주가 충족된 고가 주택 그 1주택자 매물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까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1주택자 얘기입니다. 고가주택 장특공제가 80% 받을 수 있는 게 10년 보유와 2년 거주예요. 내년도에 80%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2021년도부터는 10년 보유에 10년 거주를 해야지만 80%입니다. 이게 바뀌니까 내년도 말에 고가 1주택자 매물은 나오는 거예요. 내년도 말에. 고가주택 보시는 분들은 내년도 말에 저 잘 기회 잡으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럼 내년도 말에 사냐?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타이밍을 다 놓치고 있을 때, 다 놓쳐서 여름이 됐다, 가을이 됐다면은 하반기 때, 내년도 하반기 때를 잘 공략해야 된다는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약자 급매물은 제가 볼 때는 내년 초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 초, 말 상관없이 급매물은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여력이 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내년도 6월 말까지 다주택자 고가주택 매물 출원하죠. 이게 왜 그렇죠? 일시적으로 다주택자분들 뭐예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 적용을 해주기로 했죠. 언제까지? 내년 6월 말까지. 근데 제가 다주택자가 고가주택만 들고 있는 건 아닌데 왜 고가주택만 나온다고 하냐? 저가주택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저가주택은 이미 다 임대등록 해놨습니다. 근데 고가주택은 뭐예요? 임대등록 해봤자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표시예요. 고가주택 매물밖에 안 나와요. 6월 말까지. 저가주택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가주택,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시가격 6억 이하짜리들은 임대등록 했으면 일단은 끝난 거예요. 걱정은 없어, 사실. 근데 공시가격 6억이 넘는 거 다주택이야. 이런 분들은 끙끙 싸매거든요. 그런 매물, 비싼 매물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6월 말까지밖에 못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특 공제를 해준다. 그리고 조정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것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량의 매물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제가 규제가 후퇴될 때 조심하라고 얘기 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 만약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전폭적으로 풀었을 때 그때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근데 지금 10년 보유 물건이라면은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이전에 산 주택을 얘기하는 것인데 거래량 통계 보니까 2009년도 근처에 산 주택들 거래량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파리 대책 때 그러니까 이제 2018년도 4월 1일까지 3월 31일까지 그때 한시적으로 줬잖아요. 그때 안 파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미 한번 밥상을 거둬 탔기 때문에 이번에 이 말을 따를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한번 노 했으니까, 거절했으니까 이분들이 많이는 못 나올 거예요. 나오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심약자는 어디 가나 있어요. 항상 있어요. 자, 그렇다면 2020년 중에 매물이 가장 많이 나올 시기가 언제냐? 2020년 1년 12달 중에 매물이 제일 많이 나올 시기가 언제냐를 봐야 돼요. 네? 그게 언제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와 2차로 나눌게요. 1차는 4월 중순에서 5월 초입니다. 자, 그러면 한 달이 채 안 되는 그 기간이 제가 볼 땐 굉장히 매물이 많이 나올 때예요. 그 기간이.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할 거고, 2차는 뭐예요? 내년도 말이죠. 뭐죠?
내년도 말까지 정리해야 되는 분들, 아까 우리 혜택상, 정리해 장특공제 뭐 이런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연말에 나오고 1차, 이게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4월 중순에서 5월 초. 왜 5월 초냐? 5월 말이 아니고. 이제 보면 이거예요. 이 총선 얘기는 이제, 안 할 수가 없죠. 뭐 대전망 때도 이제 다음 주 강의 때 얘기를 할 건데, 총선 결과에 따라서 매도 물량의 수준이 결정될 건데, 결과와 무관하게 물량은 늡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매물은 늘어요. 다만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매물 폭이 바뀌는 것인데, 매물은 요 4월 중순에서 5월 초 사이에 총선 끝나면은 매물이 늡니다. 왜 그러냐 보여. 경우의 수는 두 가지죠. 자, 민주당이 이겼을 때입니다. 민주당이 이긴다면 규제책의 일관성이 잡히는 거예요. 아, 이거 규제 안 바꾸겠구나. 그 자신감으로. 왜냐면 이 지지가 좋다는 소리니까 그 지지하에 더 큰 드라이브를 치겠구나라는 그것 때문에 뭐예요? 팝니다. 그때는 팔 겁니다, 이제. 이 총선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민주당이 이기면은 그 규제책 일관성 인식으로 매물 증가하고요. 한국당이 이긴다면은 4월 중순에서 5월 초 사이에 급등할 겁니다. 왜? 규제책이 바뀔 수 있겠구나. 라는 그 기대감으로 급등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6월 말까지 팔아야 되는 매물들이 요때 나올 겁니다. 요때 한 주에 지금 같은 이상 기류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요때, 그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집에 못 사신 분들은 이게 낫겠네요. 그분의 입장으로 해석한다면 그 당연한 것이. 그건 누가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데 그 근거는 누구나 다 나한테 득대사람은 누군가 이거 찾는 거에 맞는 우리 국민 다 똑같은 겁니다. 선거는.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개 시나리오인데 어찌 됐든 간에 둘 다 누가 이기든 간에 선거 끝나면은 매물이 나온다. 매물이 나온다. 그래서 한국당이 승리할 거라 생각하는 분들은 내년 초에 그냥 잡는 게 맞고, 민주당이 이길 거라 생각하는 분들은 참으시는 게 맞고, 이거는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의 수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리고 종부세 부담에 따른 무소득 고령층 심약자 매물 나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무소득이에요. 소득이 없어. 딱히 뭐 연금 받는 것도 없고, 이 자식놈들이 해준 것도 없으면서 재산만 탐내면서 용돈도 안 줘. 이렇게 소득 없는 분들 중에 나이는 많으신데 또 이 판단이 안 서. 심약자야. 이 매물은 나옵니다. 저 종부세 부담에 따라서.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종부세 부담으로 매물을 던지진 않는데 무소득이면서 고령층 중에 심약자분들은 던집니다. 그래서 딱 봐서 어떤 매물 봤는데 매물 괜찮아. 빨리 등기부 빨리 쪄서 뭐예요? 소유자 나이를 봐야지. 고령자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일단 그게 딱 단서가 고령자면 어때요? 우리 어머님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님은 아닐 거예요. 그 고령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시나리오란 뭐예요? 이 물건은 팔겠구나. 시세만 떠보는 게 아니라 팔겠구나. 빨리 등기부 쪄서 나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고가주택 매물은, 그래서 고가주택 매물은 5월 말과 6월 말 잔금 조건이 많을 거다. 왜 5월 말이죠? 네? 종부세와 재산세, 즉 보유세의 기준일이 6월 1일이니까. 네? 그래서 왜 5월 초죠? 계약서 쓰고 한 달은 줘야 잔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5월 말까지. 그래서 요때 제일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5월 말이 아니라 지금요.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조 사이 때 매물이 제일 많은 때예요. 그래서 내년 1년 중에 저거를 머릿속에 넣고서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 그냥 내년 초에 정말 심약자분들 덜덜 떨 때 잡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건 솔직히 내가 여기다 어딘가에 베팅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위험한 일이에요, 저거는. 어딘가 이 선거에 대해 베팅을 하는 것은. 그냥 누가 이기든 간에 내가 그냥 금매 잡는다라는 것을 위안 삼을 수 있는 매물을 내년 초에 나오면 전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우리 무주택자분들이 이성을 잃어요. 이거 찍으시려면 찍으세요. 이거 뭐 다 유튜브에 올라가요. 찍어가지고 보지도 않으시면서 그냥 찍으세요. 그렇죠? 그 다음 총평입니다. 총평. 자, 이 대책의 예상 효과와 전망 총평. 시장의 장기적 행보를 결정짓는 요인은, 이 시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 근데 장기적인 방향을 결정짓는 요인은 정책이 아니라 시장의 수급 논리대로 가는 겁니다.
이 얘기를 파리 대책 나왔을 때 했던 얘기예요. 시장은 자기 갈 길을 갈 뿐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정책이 그 방향을 바꿔 보이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을 정책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정책으로 이 장기적인 방향을 바꾸려면은 시장 경제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정책이 먹힙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평 및 전망 보죠. 자, 이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이 대세 상승세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세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리고 저도 그 끝을 혹시 틀릴까봐 굉장히 이 심적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제 매수 의견을 드리면 안 되는 날이 올 것이고 혹시 그 타이밍을 내가 삐끗거려가지고 누가 그 말 때문에 손해를 입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현장 나가서 맨날 다녀요. 왜냐하면 신호는 통계가 아니라 현장에서 나온다고요. 현장에서. 매물이 쌓이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쌓이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후에 터진단 말입니다. 그게. 천천히 쌓이는 것도 문제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 치료법은 될 수가 없다. 안타깝게도. 자, 그리고 9억 이하 풍선효과 부각되면서 추가 규제가 발표될 겁니다. 자, 지금은 9억 이하짜리들 막 좋죠, 이제. 뜨거워지니까. 바로 묶습니다. 바로 묶을 거예요. 추가 규제 다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15억 원 초과여도, 15억 원이 초과해도 급매물이 나온다면은 저는 매수해도 된다고 보고, 돈이 있으신 분들은, 정부의 말처럼 본인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현금으로 사시고, 실입투자분들은, 안 되시는 분들은 전세 활용해서 이사 갈 집을 미리 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사 갈 집을 지금 전세 살고 있고 돈은 좀 모아놨고 요거 보증금 합치고 조금 이게 활용하면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전세를 활용해서 집을 사는 것조차도 앞으로 막힐 소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여러분 지금 뭐예요? 아예 지금도 이 계단식 규제 속에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바에는 내가 진작 살 걸 그냥. 그때는 조금이라도 수월했는데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 이게 계단식 규제의 병폐입니다. 이게 지금요.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까? 그때 그 정도 규제 있을 때 그냥 사버릴 거야. 점점 이 틀이 틀어 막아버리니까 이 문틈의 말입니다. 그래서 급매물이 나온다면 15억이 넘어도 저는 괜찮다 보고요. 그리고 15억 초과 거래 중에서 전세를 활용한, 지금 드린 설명이에요. 15억 그 초과하는 아파트 중에서 거래는 급감하지만, 네? 15억 초과하는 부동산 거래 급감할 수밖에 없어요. 급감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거래 그 15억 초과 거래 중에서 실입주자가 아니라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비중이 늘 것 같다는 소리예요. 늘 것 같다는 소리입니다. 대출은 안 나와서 지금 내가 들어갈 수는 없는 집이지만 일단 있는 돈으로 전세 끼고 사두자. 전세도 올라가는 마당에 조금이라도 회수도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 비중이 늘 겁니다. 이제 15억 초과에서는요. 그리고 15억 초과 부동산은 향후 전세를 활용한 매수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경우의 수를 염두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벌어질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요 얘기는 꼭 하고 싶어서. 왜냐면 근거는 없습니다. 아무 근거는 없습니다만 자꾸 육감으로 와요. 이게 자꾸 와요. 그리고 9억 선과 15억 선 도래시 갈아타기 타이밍을 놓치지 말 것.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9억짜리는 계속 9억 근처에서 헤매. 근데 8억짜리가 9억으로 올라왔어. 그러면 내가 8억짜리 갖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이게 동급이구나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갈아타셔야 됩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이 열차가 더 빠른 거니까. 9억짜리 분들, 15억짜리 분들은 억울하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13억짜리가 나는 지금 15억인데 저 밑에 13억짜리가 내 턱밑까지 따라올 겁니다. 이제요. 나는 계속 그 제자리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럼 동급이 아닌 급은 다른 거예요. 가격과 가치를 혼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비슷해집니다. 자, 15억 근접한 금액대 부동산은 심각한 거래 침체가 나올 것이고 30억 이상의 하이엔드 부동산은 초고가 부동산들은 급매물이 소량 정도밖에 안 나올 것이다. 소량의 급매물밖에 안 나올 것이다. 그리고 현금 부자들의 이 고가주택 급매물 쇼핑이 시작될 것이다. 사실
되게 여유롭겠죠. 백화점에 갔는데 사람이 없어. 근데 다 날 기다리고 반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다들 여기 대출 안 받는 분들만 오시는 곳이어서 그러냐고. 쇼핑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이 대출 규제로 강남 진입의 막차가 떠났다는 말이 있던데 그렇진 않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말 전세를 활용해서라도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잡아두고 고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강조하지만 집을 잡든 사든 안 사든 여러분들의 고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집을 못 사고 있는 상태에서의 그 고민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사고서 고민하고 일을 저지르고 내가 그때 하는 게 수습하는 게 더 행복한 고민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규제로 인해서 전세가 상승 요인이 추가된 겁니다. 자, 내년도 키워드 중에 전세가 얘기가 나올 거예요. 대전망 때도. 근데 매매 알아보다가 전세로 일단 가보자. 일단 전세 가고 그냥 지금 필요한데 지금 매매 복잡해. 아까도 봤죠? 복잡해서 포기하는 분 나와. 복잡하니까. 그럼 일단 전세 가는 수요. 가뜩이나 내년 전세가 상승 요인이 많은데 이게 한몫 더 하는 전세가 상승 더 올리는 그런 역할로 이 규제가 작용할 것 같고요. 보유세 부담은 우리 임차인분들 봤을 때 우리 임대인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걸 굉장히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그래 왔습니다. 항상 모든 나라가 똑같아요. 전 세계 국가가 다 똑같은데 보유세 올리면 임차인에게 다 전가되는 겁니다. 그게 월세든 전세든 간에 벌써부터 강남의 음마아파트 전세 보세요. 그 썩어 빠진 게요. 네? 한 8천만 원 단숨에 올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작년에 그 증문주택가 물어봤던 헬리오시티 전세 들어갈까요 말까요 할 때 얘기했었죠. 자녀 교육 목적으로 빠듯한 돈으로 헬리오시티에 함부로 전세 들어가지 마라. 만기 때 적어도 2억에서 3억 필요할 거다. 만기 때. 지금 벌써 3억째였어요. 전세가요. 근데 제가 왜 그 얘기 했냐면은 애들 교육을 거기서 시작해버리면은요. 네?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노부부 된다. 이게 이런 분들은 가서 잠깐 2년 있다, 많이 올랐네, 나오면 되는데, 애 교육 시작해버리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3억 뛰었어요, 벌써, 전세가. 그때 역전세 난다, 맨날 폭락농담들 얘기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왜 자꾸 맞추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맞춘 것뿐이 내가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하나 봐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총평. 자, 로또, 청약, 광풍은 가히 폭동 수준으로 될 것이다. 폭동이에요. 이거는 폭동. 난리 날 겁니다. 처음 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경제적 급등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상한제 확대 지정으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지정으로 총선이 지나면 공급 위축이 급가속화됩니다. 왜냐하면 총선까지 유예니까, 4월까지 유예니까, 그 끝나고 나면은 상한제 확대 지정으로 공급 위축 어쩔 수가 없겠고요. 조정 대상 지역 풍선 효과 나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서울처럼 투기가해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투기가해지고는 아닌데 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금액과 무관하게 LTV 60% 나오기 때문에 저쪽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고, 이쪽 투기가해지구가 아닌 조정 지역만 해당되는 자리에서는 그나마 거기서 우두머리급의 부동산들로 접근하겠죠. LTV 60% 나와버리니까. 이게 다 풍선 효과죠. 너무나 뻔한 예상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 규제 지역, 이게 올라버리면, 이런 비규제 지역이나 규제가 약한 지역이 올라버리면, 풍선 효과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규제 지역은 더 추가 지정하고, 규제의 단계를 조정해서 투기 과열을 올리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 강도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이미 말씀드렸죠.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은 예상을 벗어나는, 표현이 죄송해요. 많이 왼쪽으로, 좌로 가는 대책이 나올 거라고. 오늘 본 겁니다. 12, 16 대책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되게 준비하는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 초, 심약자 급매물은, 말을 안 바꿨네.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대외 여건에 따른 시장 충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무슨 소리냐. 지금 이 상황에서 서울 집값이 정말
조정이 아니라 하락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빠져주려면 국내의 정책이나 국내 여건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럼 뭐다? 대외 여건으로 벌어져야지만, 예를 들면 중국이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 그런 정도가 아니고서는 그런 정도가 벌어진다면은 시장 충격이 올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고 사는 소리예요. 이 말을 왜 드리냐면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내가 감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만 사세요. 네. 근데 그 대외 여건에 따른 시장에 큰 충격이 온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내년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이 상태로 뜨뜻미지근하게 끝날 수 없는 사태예요. 이게 한번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있다 놓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이게. 누구 팔 하나 자르고 누구 다리 하나 잘라야지만 끝나는 게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롭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요. 네? 그랬을 때 그 여파가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분만 사세요. 응? 그리고 그런 날이 온다고 했을 때 눈에 강조드리지만 설레발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왔을 때. 그때가 폭락론자분들이 목에 힘을 싣고 떠들 때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도 대세 상승 기간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걸 마시면 됩니다. 네. 자,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수요는 수요 공급, 수요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이 수요를 없애고자 한 겁니다. ATB 제로란 수요가 사라지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요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수요는 이동하는 겁니다. 어딘가로 살아서 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12, 16 대책이 이거를 이 두 번째 줄을 생각하지 않은 대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이동에 따른 여러 가지 풍선 효과와 부작용들이 시장에 크게 작용할 겁니다. 다 있네. 다 있네.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내년도에 뚜껑이 열리고 2020년도가 열리면 초기 시장에서의 그 반응은 어떨까요? 굉장히 냉각되겠죠. 굉장히 냉각되겠죠.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는 마시길 바라겠고,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들이 집을 사시는 분이든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이든 각자의 판단하심에 있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강의는 토요일 날은 이제 접수를 마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접수가 안 되고,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요일 날 강의를 어쩔 수 없이 지금 열었어요. 열었고, 유료죠. 다음 주 금토는 유료고, 지금 토요일은 다 끝났어요. 접수가 다 끝났고, 금요일 날 대전망, 2020년 대전망 10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올 총각, 유튜브 광고 수입이 얼마 들어오고 있는데, 요거를 사회에 일부를 환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연말이 됐기 때문에, 그 강의료에 보태서, 불효토끼 성금사 낼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강의 참석료와 또 우리 회사가 합쳐서, 이렇게 낼 거예요. 그거는 1월 1일 KBS 9시 뉴스에 나올 거예요. 그렇게 다 정해져 있대요.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무거운 얘기 하나 드리고자 한다면은, 뭐 강의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좀 의도하지 않은 유명세를 많이 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든데, 얼마 전에 그 KBS 뉴스가 아니라 KBS 보도에, 인터넷 뉴스 같아요, 인터넷 뉴스. 거기에 저희 이제 영상 썸네일 제목을 걸고, 국토부에서 이제 부동산 유튜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강의하는 제 이 유튜브 화면을 캡처해서 얼굴을 왜 가렸는지 모르겠지만, 모자이크 처리해서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모자이크 처리되면 일단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왜 가렸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많이 받았고, 심지어 제 친구들은 유튜브를 폐쇄하라고까지 얘기해요, 저한테. 자기가 볼 때는 제가 제일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유튜버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그런 뉴스 자료로 우리 영상을 쓰고, 그리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도 거기 나오더라고요. 뭐 자칭 부동산 투자 전문가라고 자기 소개하는 분이 부동산을 사라고 권유하는 이런 권유한 적 없습니다. 권유한 적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 뉴스도 아니고 KBS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게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로서는.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그만할까라는 고민을 지금 며칠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만 접어야 되나. 그냥 쥐죽은 듯이 있으래요. 저한테 대묻더라고요. 너는 왜 많은 대기업들이 수백 조의 유보금을 안 쓰고 가만히 있는 줄 아냐? 라고 대묻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지금 다. 다 가만히 있는데 왜 너 자꾸 까부냐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당해서 네가 백날 억울한 소리 쳐봤자 사람은 네 얘기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 딱 들으니까 그 말이 하나 틀린 말이 없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근데 더 큰일 난 거는 이제 그 뉴스가 나오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PD수첩 촬영을 했습니다. 1월 7일하고 1월 14일 2부작으로 PD수첩에서 부동산 특집을 다룬다고 하는데 거기서 다주택자 사례자로 나갑니다. 다주택자 사례자로 나가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천태만상을 다루는데 집 없이 어렵게 사는 분들도 취재를 하고 집이 많은 사람도 취재를 하는데 제가 당연히 거절했지만 이제 그것도 거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힘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 100 중에 50 정도를 들어서 찍었어요. 찍고 나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맨날 전화해서 뭘 빼줄 수 없나 이런 통화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유명세를 타고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제안을 안 받아도 저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고 또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또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방송이 나가고 나면 파급력이 되게 클 것 같고 굉장히 왜곡되게 그러니까 편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곡되게 비춰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상을 오래 지켜보시고 강의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진 거를 자랑하는 스타일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발 왜곡되게 봐주지 않았으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미리 방송 아직 전이지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벌써 유튜브도 10만이 다 돼가요. 처음에 우리 목표가 3만이었거든요. 3만 정도만 봐줘도 감사하겠다 싶었는데 되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자 무거운 얘기지만 꺼내 봤어요.